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지요. 보시오. 이 아이의 머리카락 끝에서 푸른 불꽃이 튀고 있지 않소.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의 해,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비설이 울음을 터뜨리자 마른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며 마을의 고목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지요. 아기의 머리카락은 갓 태어난 것 같지 않게 은빛을 띠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스스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아이의 눈동자는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시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의 징조라며 수군거렸으나 그들 앞에 나타난 국무 흑치 할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재앙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릴 하늘의 그릇이다. 내가 데려가 신주단지처럼 모실 것이니 누구도 막지 마. 할멈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평생을 어둠 속에 가두어 구름이나 빛게 하려는 잔혹한 사육의 시작이었답니다. 조선 너스레를 찾아주시다니 보통 안목이 아니신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된다더라. 세월은 흘러 10수년이 지났으나 조선 땅의 가뭄은 더욱 심해져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은 흙을 씹으며 연명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대궐의 국무당만큼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지하 동굴 속 호수에는 냉궁이라 불리는 정자가 하나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비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롱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위로 쏟아지는 머리카락은 이미 정자 바닥을 3바퀴나 감고도 남았으며 그 색깔은 눈부신 은빛이었고 그녀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머리카락 끝에선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정자 안의 촛불들을 단숨에 꺼뜨리곤 했지요. 비설아, 오늘도 하늘에 기운을 보냈느냐? 내가 슬퍼해야 비가 온다 더 깊이 슬퍼하거라. 할멈의 목소리는 정자 천장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날카롭게 비설의 귀를 찔렀습니다. 할멈은 비설에게 일부러 부모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리고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게 하며 그녀의 슬픔을 극대화했습니다. 비설의 슬픔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거세게 휘날렸고 그때마다 한양도성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곤 했지요. 비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감정을 잃어 무미건조했고 입술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 없어 굳어 있었으며 창백한 손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람인가 사람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속에서만 웅웅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냉궁의 고요를 깨는 거친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전직 무사강이 관군을 피해 궁궐 지하수로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피냄새를 풍기며 호숫가로 기어 올라왔고 안개 자욱한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은빛 정자를 발견했지요. 이곳에 사람이 있는가? 강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자객들의 칼에 베어 만신창이었고 쥐고 있는 검에선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부릅뜬 눈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기계를 내뿜고 있었지요. 비설은 태어나 처음으로 할멈이 아닌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수만 가닥의 은빛 머리카락이 폭풍처럼 정자 안을 휘감았습니다. 강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동굴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을 보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하늘을 가두려는 무녀와 하늘을 해방하려는 무사,
그리고 자신이 곧 하늘이었던 여인의 거대한 투쟁의 시작이었답니다. 깊은 밤, 지하 동굴 수중 정자.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고요를 깨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호수 위는 자욱한 물안개가 깔려 있어 마치 저승의 길목처럼 몽환적이었지요. 정자 안 은빛 머리카락의 숲에 파묻혀 있던 비설은 낯선 사내이 거친 숨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이란 오직 공포와 고통을 주는 흑치 할멈뿐이었으니까요. 비설은 두려움에 휩싸여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빛 머리카락들이 날카로운 채찍처럼 휘어지며 강을 향해 뻗어나갔지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비설의 머리카락이 일으킨 바람 소리가 정자벽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기력조차 없었지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부러진 검술용 목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해치러 온 자객이 아니오. 단지 잠시 숨을 곳이 필요했을 뿐. 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가슴팍의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와 옥색 바닥을 적시고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흐릿해져 가면서도 비설을 향해 묘한 연민을 띠고 있었지요. 그는 비설의 기괴한 머리카락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괴물이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대한 머리카락 더미 속에 갇힌 가녀린 여인의 눈망울만을 응시할 뿐이었답니다. 비설은 멈칫했습니다. 할멈을 제외한 누군가가 자신을 이토록 사람으로 봐준 적은 태어나 처음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뻗었던 머리카락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비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깔린 은빛 머리카락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비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만 했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강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에서 푸른 전기가 흘러나와 강의 상처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의 힘을 머금은 머리카락은 죽어가는 생기를 불어넣는 묘약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코끝을 스치는 것은 비릿한 동굴의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눈꽃 향기였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비설은 서툰 몸짓으로 바닥에 사람이라는 글자를 적어 보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글자였지요. 강은 상처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보고 경악했으나 이내 옆에 앉아 자신을 살피는 비설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린 것이오? 이 기묘한 머리카락으로? 강의 물음에 비설은 슬픈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 글을 적었습니다. 저주. 저주라니요. 내 평생 수많은 검과 마주했으나 이토록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은 처음 느껴보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비여. 강은 거친 손을 뻗어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멈의 손길처럼 거칠지도 탐욕스럽지도 않은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비설은 그 온기에 난생 처음 가슴 한구석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심장에 봄바람이 불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횃불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흑치 할멈이 기우제 예행 연습을 위해 비서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숨으십시오. 할멈이 오면 당신은 죽습니다. 비설은 다급하게 강을 밀어냈습니다. 강은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을 잃고는 정자 아래 차가운 호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흑치 할멈이 기괴한 방울 소리를 내며 정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정자 안을 훑었지요. 비서라, 낯선 냄새가 나는구나. 혹여 쥐새끼라도 한 마리 흘러 들어온 것이냐? 할멈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비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비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강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덮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파르르 떨리며 정자 주위에 작은 회오리를 만들었지요. 할멈은 수상쩍은 듯 코를 킁킁거렸으나 이내 비설의 기운이 평소보다 강해진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슬픔이 극에 달했구나. 내일 밤이면 드디어 내 머리카락을 재단에 바쳐 이 나라의 모든 바람을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멈이 떠난 뒤 물속에서 젖은 몸으로 올라온 강은 비설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맹세했습니다. 내일 밤 그대가 재단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 검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를 지킬 것이오. 비설은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닿은 은빛 머리카락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예보이자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한 신호였답니다. 검과 풍의 합일, 깨어나는 진동. 서늘한 습기가 감도는 지하 동굴. 할멈이 떠난 지하 동굴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공허함과는 달랐지요. 정자 안에는 사내의 묵직한 호흡과 여인의 가느다란 떨림이 교차하며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호수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조차 두 사람의 긴장감을 아는지 숨을 죽인 채 멈춰 서 있었답니다. 비설은 강이 건네준 낡은 단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을 빗는 빛 외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손목이 가늘게 떨렸지요. 검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줄기를 타고 뻗어나가는 것이요. 강은 비설의 뒤에 서서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사내의 손길이 닿자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이 본능적으로 일렁이며 주위에 푸른 불꽃을 튀겼습니다. 강은 그 강렬한 연기에 손이 저릿했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운을 검끝으로 모으도록 그녀를 이끌었지요. 비설랑자, 당신의 머리카락은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될 수 있소. 할멈의 주문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안의 바람을 검에 실어보시오. 강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고동소리는 비설에게 전해졌으며 그 신뢰의 기운은 비설의 눈동자를 다시금 시퍼렇게 타오르게 만들었지요. 비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눌렀던 동굴의 습기, 할멈의 비웃음, 그리고 잘려 나갈 때마다 느꼈던 상실감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통의 기억들이 은빛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나와 단검의 날카로운 끝으로 집결되었습니다. 하아! 비설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짧은 기압을 내뱉으며 검을 내둘렀습니다. 그 순간 정자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거대한 폭풍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휘웅! 폭풍은 정자의 기둥을 핥히고 지나가
동굴 벽면에 깊은 검은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간을 베어버린 것이었지요. 강은 그 위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보시오, 낭자. 당신은 재물이 아니오. 당신은 이 어둠을 찢고 나갈 폭풍 그 자체요. 비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파괴할 힘이 아닌 자신을 지킬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정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것은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꽃이 처음으로 태양의 존재를 예감했을 때 피우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동굴 천장에서 기분 나쁜 방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할멈이 보낸 그림자 귀졸들이었습니다. 할멈은 비설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한 것을 눈치채고 미리 그녀의 길을 꺾어 놓으려 수작을 부린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수면을 타고 정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어 검으로 벨 수 없었고 차가운 냉기를 뿜으며 두 사람을 포위해 왔습니다. 낭자, 내 뒤로 물러나시오. 강이 부러진 검을 치켜들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귀졸들의 냉기에 그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그림자 하나가 강의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설이 강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강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검을 거꾸로 쥐어 바닥에 강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물러 가라. 비설의 외침과 함께 머리카락 끝에서 강력한 백색 광채가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가뭄을 끝낼 단비의 기운이자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순수한 하늘의 벼락이었습니다. 그림자 귀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연기처럼 흩어졌고 동굴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강은 넋을 잃고 비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바람의 여신이었지요. 비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소. 할멈이 곧 직접 올 것이오. 강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해가 뜨기 전 이 동굴은 피와 바람으로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비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검을 든 사내가 있고 자신의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폭풍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냉궁, 마녀의 진면목, 동굴 입구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암도, 자욱한 안개. 동굴의 공기는 이미 비릿한 살기와 함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자를 빠져나온 두 사람이 지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암도에 발을 들인 순간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사방에서 붉은 부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내 정원의 꽃이 감히 쥐새끼와 함께 달아나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구나. 어둠 속에서 흑치 할멈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 떠 있었으며 눈동자는 핏빛으로 충혈되어 번뜩였고 손톱은 짐승의 갈고리처럼 길게 자라나 기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비설의 발치에 떨어진 부적들이 시뻘건 불꽃을 일으키며 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낭자, 내 뒤에 붙으시오. 강이 앞장서며 사인검의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검신이 푸른 빛을 토해내며 결계의 불꽃을 쳐냈으나 할멈의 주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할멈이 기괴한 주문을 외우자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이 갑자기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비설은 목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힘이었던 머리카락이 할멈의 조종에 의해 자신을 죽이는 올가미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비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가엔 고통 어린 눈물이 맺혔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은 바닥에 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내 몸 안의 바람은 내가 심은 씨앗이다. 내 허락 없이는 수만 번 쉬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잊었느냐. 할멈이 광소하며 강을 향해 손을 뻗자 바위들이 살아 움직이듯 강을 덮쳤습니다. 강은 몰려오는 바위 더미를 베어 넘기며 비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할멈의 흑마술은 거센 파도처럼 그를 밀어냈지요. 그때였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비설의 귓가에 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재물이 아니라 폭풍 그 자체요. 비설은 감겨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조르는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멈의 주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생기를 머리카락에 쏟아붓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제어되지 않는 폭주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쾅! 비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 충격파가 동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를 조르던 머리카락들이 거대한 은색 날개처럼 펼쳐지더니 오히려 할멈의 부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비설의 눈은 이제 시퍼런 번개를 머금은 채 할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꽃이 아닙니다. 비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문장이 동굴벽에 부딪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일어난 회오리가 강을 덮치던 바위들을 가루로 만들었고 그 기세에 눌린 할멈이 뒤로 주춤 물러났지요. 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설이 만들어준 바람의 길을 타고 번개처럼 도약했습니다. 할멈, 당신의 탐욕도 여기까지요. 강의 검이 할멈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할멈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녀가 흘린 검은 피가 바닥에 닿자 동굴 바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여도 가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 함께 썩게 될 것이야.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고드름 바위들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강은 급히 비설을 낚아채듯 끌어안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지하 호수의 물이 역류하며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고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은 강을 보호하듯 둥글게 감싸 안아 떨어지는 돌무더기를 쳐내고 있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멀리서 아주 작은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틈새였습니다. 강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찬란한 형벌, 태양 아래의 도망자.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 갈라진 대지 위에 쏟아지는 정오의 떼약볕. 쿠르릉, 쾅. 지하의 비명이 뒤로 밀려나며 두 사람은 흙먼지와 함께 지상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비설은 평생 처음 마주한 지상의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동굴의 습기 찬 냉기와는 전혀 다른 살을 태울 듯 뜨겁고도 건조한 열기였지요. 비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태양빛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통증이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이끼 빛만 보며 살아온 그녀의 눈에 지상의 찬란함은 만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지요. 눈을 뜨지 마시오. 잠시 기다리면 적응될 것이오. 강은 자신의 찢어진 도포 자락을 베어 비설의 눈을 조심스럽게 가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었으나 비설의 뺨에 닿는 감촉은 더없이 다정했으며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고 비설의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은 바위처럼 든든했답니다.
하지만 감동을 누릴 새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수백 개의 횃불과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이미 관가와 결탁하여 나라를 구할 재물을 훔쳐간 대역죄인으로 강을 수배해 둔 상태였지요. 저기 있다. 저 은발의 요물을 잡아라. 관군들의 고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이 곡선을 그리며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강은 비서를 등에 업은 채 검을 휘두르며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비설랑자, 무서워도 내 목을 꼭 잡으시오. 절대 놓아선 안 돼오. 비설은 강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내의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뜨거운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조종하던 할멈의 차가운 명령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지르는 이 사내의 거친 고함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을요. 비설은 등에 엎인 채로 자신의 은빛 머리카락을 향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람아, 나를 도와줘. 이 사람을 살려줘. 그녀가 나직이 읊조리자 눈을 가린 천 사이로 푸른 안광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가뭄의 숲에 갑자기 거센 돌풍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관군들의 시야를 가렸고 쏟아지던 화살들은 바람의 벽에 부딪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강은 바람의 도움을 받아 마치 날개가 달린 듯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관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마치 괴물의 손길처럼 그들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갈라진 땅은 발을 헛디디게 만들었지요. 숲의 끝자락 깎아지른 절벽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든 관군들이,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끝이다. 요물과 죄인은 투항하라. 관군 대장이 칼을 뽑아들며 다가왔습니다. 강은 비서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고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 비설이 스스로 눈을 가렸던 천을 벗어 던졌습니다. 타들어갈 듯한 태양 아래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눈부시게 산란하며 지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는 재물이 아닙니다. 나는 바람의 주인입니다. 비설이 양팔을 벌리자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공중으로 치솟으며 거대한 폭풍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세에 관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대지는 비설의 분노에 응답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설은 강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제 두려움 대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강, 나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까? 강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의 중심에 몸을 던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설이 부리는 거센 바람을 타고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사라져갔답니다. 소박한 낙원, 사람의 향기를 배우다. 지리산 자락의 깊은 오지, 보리밭이 일렁이는 평화로운 산촌. 폭풍에 몸을 실었던 감각이 아득해질 때쯤 두 사람이 내려앉은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리산의 어느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지독한 가뭄 중에도 작은 샘물이 솟아나 기적처럼 푸른 생명력이 살아있는 숨겨진 마을이었지요. 비설은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차가운 지하 동굴의 돌바닥이나 절벽의 거친 바위와는 달랐지요. 햇볕에 달궈진 흙은 포근했고 발등을 간지럽히는 풀잎들은 다정했습니다. 이곳이라면 할멈의 추격대도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오. 당분간은 숨을 돌립시다. 강은 인근에 버려진 귀틀집을 찾아내어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비설에게 평범한 여인의 옷을 건넸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무녀의 의복 대신 거친 삼배로 짠 분홍빛 저고리와 남침하였지요. 비설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 대신 맑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치마폭을 한참이나 넘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난처한 듯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웃으며 대나무 빛과 붉은 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따주어도 되겠소? 강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으나 비설의 머리카락을 다루는 솜씨는 아이를 달래듯 조심스러웠으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소중히 모으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고 댕기를 묶는 그의 손가락은 긴장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머리를 닦는 동안 강은 비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을 피우는 법, 쌀을 씻어 밥을 짓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의 따뜻함을 말해주었지요. 비설랑자, 밥이 다 되었소. 어서 와서 드시오. 비설은 밥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와 사내의 정겨운 부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드는 법을 배우며 처음으로 인간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흑치 할멈이 주던 차가운 생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 기운이 담긴 온기였지요. 마시기 있습니다. 강, 당신이 준 것은 모두 따뜻합니다. 비설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또박또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 시냇물이 바위를 타고 넘는 소리, 산새들이 짝을 찾는 소리. 그녀는 그 모든 소리가 바람의 울음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설은 마당으로 나가 바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파괴적인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부드럽게 흔들어 말라가는 밭에 시원한 산들바람을 보냈고 머리카락을 살랑여 더위에 지친 노인들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보시오, 강. 내 머리카락이 이제는 사람들을 웃게 합니다. 비설의 미소는 지리산에 피어난 어떤 들꽃보다도 화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물도 요물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한 명의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한낮의 꿈처럼 짧았습니다. 비설이 행복을 느끼며 마음을 열수록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더욱 찬란한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채는 한밤중에도 산맥을 넘어 멀리까지 번져나갔고 그것은 결국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쫓던 흑치 할멈에게 등대와 같은 여정표가 되어주고 말았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비설은 꿈속에서 다시 할멈의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자신의 은빛 머리카락이 불길한 붉은 빛으로 일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할멈이 이 평화를 깨뜨리러 오고 있어요. 비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은 말없이 벽에 걸린 검을 내려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낙원 위로 다시금 잔인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잔혹한 인질, 붉게 물든 보리밭, 보름달이 뜬 고요한 마을,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는 불길한 안개. 지리산의 깊은 밤은 본래 소담한 달빛으로 가득해야 하거늘 그날 밤은 유독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 몸을 사렸지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정체 모를 보랏빛 안개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듯 서서히 마을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평화롭던 귀틀집 마당에는 이제 생기 대신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비설아, 이 할미를 두고 어찌 그리 멀리까지 도망을 왔느냐.
내 향기가 온 산을 진동하여 내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구나. 어둠을 찢고 들려오는 흑치 할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기괴했습니다. 할멈은 이제 인간의 형상을 거의 잃은 채 거대한 거미처럼 나무 위를 가로지르며 나타났지요. 그녀의 뒤로는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사술 자객들이 마을 사람들을 넝쿨 같은 밧줄로 묶어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소.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낮에 비설에게 옥수수를 건네주던 인자한 할머니도,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을 신기해하며 따르던 꼬마 아이도 이제는 할멈의 섯을 퍼런 손톱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눈동자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비명은 안개에 막혀 가늘게 떨렸으며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은 비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강이 검을 뽑아들고 비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검신이 푸른 기운을 내뿜었으나 할멈은 비웃듯 인질로 잡힌 꼬마 아이의 목에 손톱을 갖다 대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아라. 이 가여운 것의 목숨이네. 놈의 검보다 먼저 끊어질 것이니. 강의 손등에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으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결국 검끝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비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불길하게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이지 않습니까? 비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강이 붙잡는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 할멈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마당에 흙먼지를 쓸며 은빛 궤적을 남겼지요. 옳지. 그래야 내 착한 아이지. 내 머리카락을 내게 바치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자꾸나. 그러면 이 천한 것들의 목숨줄은 붙여주마. 할멈이 탐욕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비설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가진 바람의 기운을 억제하며 스스로 결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멈은 비설의 목에 부적을 붙여 그녀의 신통력을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비설은 보았습니다. 할멈의 눈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할멈은 비를 내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설의 모든 생기를 한 번에 뽑아내어 자신이 영생을 누릴 마지막 환약을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안 돼. 비설 낭자, 속지 마시오. 강이 소리치며 자객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는 무모하지만 숭고한 돌격이었지요. 강의 검이 어둠을 가르고 자객들의 가슴을 꿰뚫었으나 할멈이 던진 검은 침에 그의 팔다리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할멈이 비설을 거칠게 낚아채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여파로 비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녀의 소중한 은빛 머리카락 위로 할멈의 더러운 발길질이 가해졌습니다. 비설은 고통 속에서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내의 모습에 비설의 안에서 무언가 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 끝에 터져나온 거대한 분노였지요. 봉인하려 했던 부적이 비설의 머리카락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에 타버렸습니다. 비설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시퍼런 빛을 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백색의 광린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결코 이들을 해칠 수 없어. 비설이 나직이 읊조리자 마을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그 기분 나쁜 정적이 할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단번에 집어삼켰지요. 진실의 폭로,
하늘을 찢는 백색의 포유, 뇌성병력이 치기 시작한 지리산, 붉은 안개와 푸른 번개가 충돌하는 보리밭. 비설의 분노가 지상에 닿자 7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메마른 하늘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은빛 소용돌이가 비설을 감싸 안았지요. 이럴 리가 없다. 내 놈의 기운은 내가 완벽히 봉인했을 텐데. 흑치 할멈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휘두르며 비설에게 검은 살기를 쏘아보냈으나 비설의 몸 주위를 맴도는 은빛 머리카락 장벽에 가로막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지요. 비설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이제 수만 가닥의 번개 줄기가 되어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그 끝이 닿는 곳마다 할멈의 비열한 자객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강이 피를 토하며 할멈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비설 낭자. 저 노파에 심장 뒤를 보시오. 저곳에 낭자에 진짜 기억이 갇혀 있소. 강의 외침에 할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설의 눈동자가 할멈의 심장 부근을 꿰뚫 듯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비설의 잃어버린 태줄과 어머니의 유품이 기괴한 마력에 억눌려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설은 깨달았습니다. 할멈은 단순히 자신을 사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그 영혼까지 저 주머니에 가두어 자신을 조종하는 동력원으로 서왔다는 잔혹한 진실을요. 아, 비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온 영혼의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거대한 은색용의 형상을 하며 할멈을 덮쳤습니다. 감히 내게 대항해? 네. 부모의 영혼을 영원히 찢어발겨주마. 광기에 사로잡힌 할멈이 주머니를 터뜨려 도끼를 뿜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설은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강의 검에 휘감았습니다. 강, 지금입니다. 비설이 일으킨 거센 풍압이 강의 몸을 탄환처럼 밀어주었습니다. 비설의 번개 기운을 머금은 강의 검은 이제 지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할멈의 가슴팍을 향해 일격의 검기를 날렸습니다. 화광!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과 강의 검이 동시에 할멈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몸을 지탱하던 흑마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멈의 육신은 급격히 노화하며 먼지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두어 두었던 수많은 영혼이 나빗대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나빗대 사이로 포근한 빛의 형상이 비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비설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아버지, 비설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서서히 광채를 잃으며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7년의 가뭄을 끝내는 첫 번째 빗방울이 비설의 코끝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는 대지의 갈증을 씻어내었고 보리밭의 먼지를 닦아내었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듯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비설은 빗속에서 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은 피투성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어둠의 잔해를 뒤로 한 채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파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할멈의 자리에서 붉은 빛의 기운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할멈이 임금에게 바치려 했던 구군의 살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성으로 향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만월의 사투, 도성을 뒤덮은 흉풍,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양도성, 경복궁 뒤편의 불길한 보랏빛 소용돌이. 할멈의 육신은 멸했으나 그녀가 수십 년간 비설의 생기를 갈취해 빚어낸 탐욕의 결정체, 구군의 살인은 붉은 유성처럼 도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대궐의 가장 높은 정각에 안착하는 순간 임금은 꼭두각시가 되고 나라는 영원한 가뭄과 도탄에 빠질 운명이었지요. 비설과 강은 쉴 틈도 없이 말을 달려 도성의 성벽 아래 도착했습니다. 도성의 공기는 이미 썩은 늪처럼 탁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악취와 불길한 기운에 문을 걸어 잠갔고 궁궐을 수호하던 금군들은 사리에 깃든 도끼에 취해 눈이 뒤집힌 채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지요. 늦었습니다. 사리가 이미 근정전 지붕 위에서 마력을 흩뿌리고 있어요. 비설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다시금 미세하게 진동하며 도성의 사악한 기운을 밀어내려 애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할멈의 본체를 잃은 사리는 제어 장치 없는 폭주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바람을 빨아들여 거대한 진공의 벽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내가 길을 열겠소. 낭자는 그 틈을 타 사리에 중심을 타격하시오. 강은 피로 얼룩진 붕대를 고쳐 매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손끝이 떨리고 있었으며 도포 자락은 갈갈이 찢겨 형색이 말이 아니었으나 그가 내뿜는 무인의 기계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강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귀졸들과 중독된 병사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검기가 폭발하며 비설이 나아갈 길을 닦았습니다. 비설은 강의 등 뒤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채찍처럼 휘둘러 습격해오는 그림자들을 쳐내었습니다. 마침내 근정전 지붕 위 붉게 타오르는 사리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사리는 마치 심장처럼 꿈틀대며 비설을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지요. 이것은 내 생기이자 내 부모님의 한이 서린 조각. 이제 그만 안식으로 돌려보내 주겠어. 비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화살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마지막 신통력을 쥐어짜내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투명해졌고 은빛 머리카락은 서서히 빛을 잃으며 하얗게 새어가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힘의 소멸이 아닌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안 돼. 비설 낭자.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목숨이. 강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말리려 했으나 비설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며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비설이 허공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그물이 되어 도성 전체를 뒤덮은 붉은 안개를 걷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의 광선이 사리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도성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사리는 산산조각이 나 순수한 연기로 변해 흩어졌고 그 기운이 대지에 닿자 메말랐던 궁궐의 연못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비설의 몸이 낙엽처럼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강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을 날려 그녀를 받아내었습니다. 비설의 머리카락은 이제 빛을 잃은 평범한 백발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촛불처럼 위태로웠지요. 비설,
눈을 뜨시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강의 뜨거운 눈물이 비설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성은 다시 고요를 찾았으나 사내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궁궐의 담장을 넘고 있었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의 궁궐 마당, 먼지가 씻겨 내려간 청량한 공기, 도성을 뒤덮었던 보랏빛 흉풍이 걷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갠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근정전 지붕 위에서 쏟아져 내린 백색의 광위는 온 나라의 부정함을 씻어냈고 이제 지상에는 오직 정막과 함께 내리는 가느다란 보슬비만이 남았지요. 강은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비설을 꼭 껴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굳어 있었답니다. 비설의 은빛 머리카락은 이제 광채를 잃은 백발이 되어 비에 젖어 있었으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힘없이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고 감긴 두 눈은 다시는 뜨이지 않을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은 그녀의 이마에 제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낭자, 내 목숨을 가져가고 당신이 살아야지. 어찌 이토록 모질게 혼자 가려 하오. 강의 눈물이 비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입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리가 부서지며 흩어졌던 백색의 연기들이 나비떼처럼 돌아와 두 사람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것은 비설이 평생토록 할멈에게 빼앗겼던 그녀 자신의 생기이자 그녀의 희생으로 해방된 부모님의 축복이었지요. 비설의 백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검은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은 사라졌지만 대신 평범한 인간의 생명력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설이 나직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시퍼런 번개빛이 아닌 깊고 맑은 가을 호수 같은 검은색이었지요. 그녀는 눈앞에서 눈물 범벅이 된 강의 얼굴을 보고는 가만히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강,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풀려나 비로소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통곡이었답니다. 한편 악인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비설의 힘을 이용해 사리를 채우려던 김대감과 탐관오리들은 비설이 터뜨린 정화의 빛에 눈이 멀거나 미쳐버려 평생 어둠 속을 헤매게 되었고 흑치 할멈의 흔적이 남았던 동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영원히 봉인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가뭄이 끝난 조선 땅에는 다시금 풍요로운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은발의 여신이 나라를 구했다는 전설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 예전에 두 사람이 머물렀던 그 작은 귀틀집에는 이제 연기 나는 아궁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비설은 이제 허리까지 오는 단정한 검은 머리카락을 댕기로 따내린 채 밭을 일구고 강은 옆에서 나무를 패며 그녀의 노래에 장단을 맞춥니다. 낭자, 오늘 저녁은 무엇이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보리밥에 산나물을 무쳤답니다. 비설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고독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람을 부리는 무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땅을 밟고 숨쉬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비설은 가끔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면 하늘을 보며 웃곤 합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는 명령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느냐고 안부를 묻는 옛 친구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이 얻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었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의 저녁 노을, 지리산 깊은 자락, 이제는 제법 사람의 온기가 가득 뺀 어느 오막살이 마당입니다. 툇마루에는 10년의 세월이 비껴간 듯 여전히 단아한 여인 비설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에는 이제 막 8살이 된 어린 계집아이 연희가 누워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지요. 비설은 연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빗겨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어머니를 닮아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비설의 옛 머리카락과는 달리 평범하고도 건강한 검은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때 장터에서 돌아온 강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아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강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그의 손은 흙일과 나무일로 더욱 투박해졌으나 아내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10년 전 동굴 속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애틋하고도 깊었답니다. 낭자, 오늘 장터에 갔더니 재미난 소문이 돌더이다. 나라를 구한 은발의 선녀가 사실은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어딘가 산골에 숨어서 보리밥을 먹고 산다나 뭐라나. 강의 너털 웃음에 비설도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람을 조종하지도 머리카락에서 빛을 내지도 않았지만 대신 손을 흔들면 보리 향기가 전해지고 미소를 지으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사람의 마법을 부리고 있었지요. 그 선녀가 참으로 식성이 좋더라는 말은 없던가요? 산나물 없이는 밥 한 그릇을 못 비운다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산맥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불어온 기분 좋은 바람 한 줄기가 비설의 뺨을 간지럽히고 지나갔습니다. 비설은 잠시 멈칫하며 바람의 방향을 살폈지요. 그 바람 속에는 10년 전 사라졌던 흑치 할멈의 악취도 사리의 붉은 살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억울하게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이 이제는 저승의 좋은 곳에서 안식을 찾았노라는 고마움의 인사가 담겨 있었지요. 비설은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내가 뿌린 눈물이 이제는 온 땅의 거름이 되었단다. 그녀는 그것이 부모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보세요, 강. 바람이 오늘은 편지를 가져왔네요.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이제는 아픈 과거를 다 잊어도 된다고요. 강은 아내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겪은 고초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이 맞이하는 매일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이 깊어지자 비설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는 마지막으로 은빛 머리카락 대신 검은 댕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위대한 신통력은 바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비설과 강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이제 스스로 써내려가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람의 아이 비설의 기나긴 여정은 참으로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답니다.